자식을 키운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사랑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평생 뒷바라지하고 때론 자신의 욕심과 꿈까지 내려놓으면서 오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은퇴 후 가진 재산과 집을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유산을 미리 물려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한테 미리 유산을 줬다가 노후를 망치게 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태도가 비극을 불러왔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유산을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꼭 참고할 만한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씨는 공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으로 마련한 30평형 아파트는 그에게 있어 자부심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몸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아들 민수 씨가 자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걱정 마세요. 병원비도 제가 다 부담할게요. 그리고 그 집은 제 명의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형제들 간에 문제도 없고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게 할게요.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었던 큰아들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변의 자식한테 집 넘겨준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 우리 민수는 다르겠지 하는 믿음이 컸던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 명의는 큰아들 이름으로 이전되었고 김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게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민수 씨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엔 잘 되는 듯 하더니 결국 몇 차례 투자 실패를 겪고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급했던 민수 씨는 결국 아버지 명의로 있던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서 여전히 김정우 씨가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집의 소유주는 아들인 민수 씨였고 김 씨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고 동생의 주선으로 지방의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의 배신이 아닙니다. 훗날 민수 씨도 깊이 후회하며 그땐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제 판단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 없이 유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나쁘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나 배우자의 개입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구두 약속이나 정서적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기 전에 증여 후 거주권 확보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주거사용권 등을 설정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가족 내 다른 자녀들과도 투명하게 사전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형제 간의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자식에게만 미리 재산을 넘겨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남은 형제들 사이에서 분열과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는 약자의 입장이 됩니다. 이 말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노후 권리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는 꼭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일은 내 집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설마 내게 벌어질까 싶지만 통계적으로 유산 분쟁 중 약 40%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그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있지만 신뢰는 제도와 법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자식을 믿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선옥 씨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장남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두 딸은 어머니 근처에 살며 자주 찾아뵙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늘 집안의 기둥은 아들이지. 아들 덕에 우리 가문도 유지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언장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평소 자주 이야기하던 대로 본인의 아파트와 예금 전부가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딸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두 딸은 장례식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유산 얘기를 나누려 했지만 큰아들은 우리 어머니 뜻이 이랬다며 단호히 말했고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때 화목하던 삼남매는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이선옥 씨가 평생 쌓아온 가족 간의 정은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평하지 않은 유산 분배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서 사랑의 차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못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단지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 외면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형제 간의 차등을 두고 유산을 남기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갈등은 심화될 뿐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좀 더 도와줘야지, 딸은 결혼하면서 시댁에서도 많이 받았잖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반드시 자녀들과 미리 충분히 소통을 통해 공유되어야 하며 유산 분배의 기준이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차별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사례에서는 80대 김희자 씨가 생전에 미리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 셋을 모두 불러 모아 나는 3명 다 소중하다. 너희가 받은 사랑도 나에게 준 효도도 다 다르지만 나는 똑같이 고맙다며 유산을 3등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률가 입회하에 공정하게 상속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유산 문제로 다툴 일이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의 공정함에 대해 서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공평한 유산 분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부모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생각은 자녀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부모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갈등 속에서 마무리되게 만듭니다. 유언장은 의무가 아니지만 평화로운 노년을 원하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모든 자산이 특정 자녀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회의를 통해 자녀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두를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며 형제자매 간의 유대감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엔 박영철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철 씨는 은퇴 직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예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합쳐 약 3억 원 정도를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큰딸에게는 전세 자금, 작은 아들에게는 결혼 자금, 막내딸에게는 창업 자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도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죠. 처음엔 자식들도 감격했고 고마워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씨는 유산을 나눠주고 나서도 건강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자주 받아야 했고 약값과 진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식들에게 다시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가 낼게요라며 도왔지만 치료가 길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슬슬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 이번 달은 제가 좀 어려운데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고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식들에게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혼자 생활비를 벌 수도 없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줄이고 반찬도 간소하게 먹으며 몸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했던 그 선택은 자신을 가장 외롭고 쓸쓸한 노년으로 몰아넣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노후 준비는 유산 분배보다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가정과 경제 사정이 생깁니다. 우리 자식들이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들도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기에 부모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요청은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본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을 절대선으로 정하고 그 외의 여유분만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예상되는 최소 생활비, 고령질환 치료비, 장기 요양비 등을 포함한 금액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만 믿기보다는 개인연금이나 임대수익, 간병보험 등 다양한 노후 자금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지 않고 60대 중반부터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익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별도로 든 간병보험으로 나중에 요양시설 비용까지 계획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자식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인생 계획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들은 마음 편히 부모를 돕고 부모도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에게 유산을 먼저 나눠주는 선택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90세, 95세, 아니 100세까지 살게 될 경우 내 건강과 생활을 지킬 자금이 충분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유산 분배는 잠시 미뤄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정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정명자 씨는 둘째 아들이 평소에 요즘 거래처가 늘어나서 일이 많다, 수익이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조금 부족한데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정 씨는 깊은 고민도 없이 바로 돈을 내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겠다고 하는데 어미가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말하던 잘 나가는 사업은 사실상 빚을 돌려막고 있는 형편이었고 전세금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결국 사채 빚을 갚는 데 사라졌고 아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또다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배신감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심지어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경제 상황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자식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외식할 때 밥값을 자주 낸다거나 대화 중에 괜찮다, 잘 된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이 돈을 요청할 때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정말 자립 가능한 상태인지, 부채는 없는지,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해서요라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요청을 받고 그럼 우리 재무설계사 한번 같이 만나보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자식이 감추고 있던 부채, 내역과 소득,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부모는 무리한 지원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식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다시 정비할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모가 다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경제적 무책임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차피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니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재정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럴 때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식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 상담을 받게 하거나 생활비 구조를 같이 검토해 보자고 하거나 빚 정리 계획을 세우는데 함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식에게 책임감을 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명자 씨 같은 사례는 결국 자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자식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확인과 대화 위에서 다져져야 오래 갑니다.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지금 줘도 괜찮은 상황인지, 그게 자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부모들이 유산을 자식에게 미리 주면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잘 챙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더 공손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설마 나한테 함부로 하겠어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도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자 씨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오며 딸 셋을 다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길러온 세월이 힘들었지만 큰딸이 엄마, 그 땅 있잖아.
내가 나중에 내려가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미리 명의만 바꿔줘요라고 말했을 때 이 씨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젠 이 딸이 자주 내려오겠구나. 내가 아프면 와서 돌봐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골 땅의 명의를 딸에게 넘겼고 넘기던 날에도 이젠 엄마 좀 잘 챙겨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딸의 연락은 뜸해졌고 몇 달이 지나도 얼굴 한 번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자 씨가 전화라도 하면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라는 말만 들릴 뿐이었죠. 1년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한 어느 날, 이 씨는 마을회관에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그 땅, 큰딸이 벌써 부동산에 내놨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믿고 넘겨준 땅이 단 한 번도 손질도 안 된 채 매물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존엄을 송두리째 잃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을 먼저 주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더 존중하거나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감정은 깊고 절절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부모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돈으로 자식의 효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대개 참담하게 끝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쌓은 관계와 감정의 깊이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대화, 신뢰, 존중,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태도 등이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진짜 존경심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존중은 유산을 주는 행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태도와 관계의 질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유산을 주며 이젠 자식이 나를 잘 모시겠지라고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일방적 계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부모는 분노, 실망, 상실감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물질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그 시도가 관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유산을 절대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유산을 주더라도 그 대가로 자식의 효도나 관심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줘도 기대하지 않겠다. 줘도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상처받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을 미리 주었지만 관계를 잘 유지한 부모, 자식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유산을 주기 전부터 충분히 대화하고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나누며 부모 스스로도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되라고 말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효도를 사는 거래가 아니라 그저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존중받고 싶은 부모라면 유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며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지막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돈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남은 노후의 삶까지도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치밀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설마 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고 그 결과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감정만으로 유산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고 믿었고,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믿음이 때론 부모를 가장 큰 상처로 이끌었습니다.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한 대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산은 지금 주는 것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산은 충분한 법적 장치와 공적인 기록, 그리고 자식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 삶을 지키는 선이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지난 세월과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산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이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반드시 감정적, 법적, 재정적 준비를 갖춘 뒤에야 비로소 진짜 좋은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사람은 자식도 국가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 현명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마지막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